시세 4억짜리 빌라를 2,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이 하나 때문에 대박이 쪽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식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부동산 경매로 돈 벌기도 쉽지만 돈을 날리기도 쉽습니다. 제가 원칙만 잘 지키면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가 바로 부동산 경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원칙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이 원칙을 지켜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세 자릿수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중 단 한 건도 손해본 사례가 없었거든요. 부동산은 한 번만 잘못 투자해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사례도 그런 유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예요. 대지권은 7평이 좀 넘고요. 건물 면적은 11평이 좀 넘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준신축급에 제법 괜찮아 보이죠?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2억 7,600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낙찰된 금액이 2,371만 원. 굉장히 싸게 됐죠. 입찰자는 그런데 단 한 명밖에 없었네요. 뭔가 쎄함이 느껴집니다. 권리 분석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위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위반 건축물 이 내용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있을 때 전세권은 말소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는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때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돼요. 그런데 이 전세권자는 서땡땡이고요.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도 서땡땡이에요. 그런데 강제 경매예요. 이게 임의 경매라면은 무조건 이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이 되는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법원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 전세권을 말소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 전부 다 말소가 되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된 순서가 아니라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소되느냐 말소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임차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입된 날짜가 2017년이죠. 그러면 이 말소 기준보다 빨라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설령 이 전세권보다 늦는다고 해도 이 전세권과 임차인은 동일한 권리란 말이에요. 이 임차인 자기 자신의 권리가 전세권이기 때문에 설령 이 전세권보다 늦는다고 해도 최소한 이 강제경매, 근데 이 강제경매도 자신이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압류를 기준으로 이 압류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이 전입이 전세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전세권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전세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배당 여부인데 좀 확정일자가 있죠. 좀 늦게 받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건 빨라요. 지금 이 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배당받는 순서는 가장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럼 낙찰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371만 원이죠. 그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해줄 건데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낙찰가가 2,370만 원. 근데 여기서 집행 비용을 빼줘요. 이 사건의 집행 비용은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집행 비용을 빼주면 남은 금액은 2,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2,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건데 가장 빠른 순서가 임차인이니까 이 임차인한테 2,200만 원을 배당을 해줘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못 받은 보증금이 얼마다? 1억 5,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은 2,371만 원 플러스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 1억 5,800. 그래서 이 금액을 합치면 1억 8,1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런 유형의 물건은 얼마의 낙찰을 받던 항상 실제 낙찰가는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도 마찬가지, 1억의 낙찰 받아도 마찬가지. 왜냐면 어차피 배당 못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실거래가 된 금액을 봤더니 올해 9월에만 벌써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하나는 3억 700만 원, 하나는 3억 7,800만 원. 두 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좀 제법 나네요. 지금 3억 700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싸게 됐죠. 아마도 북향일 수도 있고, 직거래로 약간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일 수도 있고, 지금 추측되는 게 그런 거고요. 왜냐면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게 4억 1천이에요. 이 물건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근 실거래가 된 이 금액과 더 가깝죠. 그래서 시세는 한 3억 8천에서 4억 1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이제 시세로 좀 보여지고요. 주변에 비슷한 조건에 거래가 된, 그리고 매물 나온 것들을 종합해 봐도 한 4억 정도 시세를 그 정도로 보여져요. 그럼 대박이죠. 왜냐면 낙찰받은 금액 얼마라고 했죠? 보증금 다 인수를 해도 1억 8,170만 원인 거예요. 2억도 안 되죠. 와, 그러면 이거 바로 팔아도 2억이 넘는 차익이 발생이 되는 대박 사례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내 돈 들어간 건 총 얼마예요? 2,371만 원. 이거 잔금 이것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1억 5,800을 추가적으로 줘야겠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보증금을 언제 주냐면, 이거 매각했을 때 이 임차인이랑 잘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없이 2,300여만 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이 물건 팔아서 잔금 받은 걸로 임차인 보증금 주면서 나머지는 내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 그래서 그 영상이 여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것도 그런 유형의 물건이다, 대박이다. 그런데 아까 위반 건축물 기억하시죠? 이 빌라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딱 등재가 돼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 사례는 아닌 거예요. 때로는 위반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서 양성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서울 몇몇 곳에서는 그 양성화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양성화란 뭐냐면 이렇게 위반 사항을 합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고 일정 비용,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비용만 내면은 위반 사항을 합법적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확장된 면적까지도 등기부와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등재가 돼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위반 사항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은요, 용도가 뭘로 돼 있죠?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용도 자체가 그냥 사무소로 돼 있어요. 주택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지금 빌라잖아요. 다세대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용도 자체가. 그런데 사무소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사무소 용도를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위반 사항은 24년도고요. 여기 보시면 무단 용도 변경,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반 사항은요, 절대로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을 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될 거예요. 요 정도면은 아마 1,000만 원 기준으로 그 안팎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1년에 1회에서 2회까지도 부과가 돼요. 그러면은 매년마다 1,000에서 2,000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언제까지 부과가 되느냐? 원상복구 할 때까지. 뭘로 원상복구를 해요? 주택이 아닌 일반 사무소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빌라를 사무소 용도로 쓰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빌라는 가치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4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 가지고 있어봤자 짐밖에 안 되는? 왜냐면 이런 형태는요, 도저히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요. 계속 이행강제금 두들겨 맞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건 대출도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나마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 됐을 때, 재개발이 된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사무소 용도로 되어 있는 거는 입주권이 원칙적으로 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감정평가된 금액이 최소 분양가를 넘어간다, 그랬을 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주권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정말
그냥 평생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다행히도 아직 잔금을 안 냈죠. 이거 낙찰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보증금 한 237만 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 중에 하나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소한 기본은 공부를 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기초반 수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이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다른 곳에서 300만 원 주고 경매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빌라 낙찰 위주로 강의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만약 이 빌라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냥 매매를 했다면, 매입을 했다면,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 낙찰은 보통 강의 듣고 스스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어요. 강사한테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그 강사가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법무사이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이면서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유료로 해줬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랬을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물으면서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경매 관련 자격 요건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 강사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고로 저는 해당이 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거든요. 이런 위험 요소만 잘 체크를 하면 경매로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좋아요. 따라서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강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